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월드 합성실장 오현석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작품인 스위트홈의 VFX 릴 영상입니다. 저희 웨스트월드는 작년에 완성된 스위트홈 외에 고요의 바다,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다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VFX 작업을 완료 혹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넷플릭스의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스위트홈에는 수많은 형태의 괴물을 비롯한 다양한 VFX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뉴크를 이용한 합성 과정에서 생체의 표면 트래킹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이것은 연근 괴물의 피부를 합성을 통해서 파이널 터칭한 결과물입니다. 연근 괴물은 근육 괴물과 함께 스위트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크리처였는데요. 샷에 따라 풀 3D로 작업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보시는 장면처럼 3D와 실사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컨펌 과정에서 피부의 표현을 후차적으로 애드하거나 조금씩 변경해줘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불완전하고 어색하게 표현된 피부들, 혹은 이런 부분처럼 피부의 질감이 부족한 부분들 등등의 2D 리터칭과 합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허리 부분도 좀 잘록하게 만들어야 돼서 이 부분도 2D 리터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연근괴물은 마치 연체동물처럼 특이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방식의 트래킹으로는 저렇게 랜덤한 근육의 움직임을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것이 스마트 벡터인데요. 스마트 벡터는 스위트홈 작업을 하면서 아주 까다롭지만 루틴화된 표면 트래킹 과정을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크게 간소화시켜주는 1등 공신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굳이 길게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현재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툴이라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스마트 벡터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스 트래커를 활용한 과정에 대해 좀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스마트 벡터는 매우 단순한 노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기 버전에는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속성이 단 하나였을 정도로 심플한 노드입니다. 현재는 몇 가지 속성이 추가돼서 어느 정도 작업자가 특정 의도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됐고, 그 주된 기능인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기존의 트래킹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차이 나는지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세 가지 속성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벡터 디테일부터 보겠습니다. 벡터 디테일은 말 그대로 얼마나 벡터 데이터를 정교하게 생성하느냐를 정하는 속성입니다. 스마트 벡터는 이미지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따라가는 트래커와는 달리 이미지의 모든 픽셀의 이동값을 벡터라는 이름으로 세밀한 색상값으로 저장합니다. 트래커에 비해서 연산이 느리고 무거운 이유입니다. 다음과 같은 벡터 데이터들이 벡터 디테일 속성을 조절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벡터 디테일 수치를 내리게 되면 세밀하게 표현됐던 색상들이 단조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미세한 이동값들을 버리게 되면서 연산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 작업의 퀄리티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디폴트 값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프레임 디스턴스라는 속성은 현재 프레임에서 최대 몇 프레임까지 벡터를 계산하느냐를 정해주는 속성인데 다소 이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말해 짧은 간격으로 잦은 움직임을 가진 대상의 경우 작은 수치로 설정하고 부드럽고 일관된 움직임을 길게 지속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큰 수치를 설정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즉 벡터를 계산하는 간격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경험상으로 벡터 디테일 속성에서만큼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듯합니다. 또한 낮은 수치든 높은 수치든 상황에 따라 적합한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올릴수록 좋은 결과를 주는 벡터 디테일과는 다릅니다. 스트렝스는 계산된 벡터 값만큼 완전하게 따라가느냐 덜 따라가느냐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스트렝스 수치를 내리면 그래프의 파장이 완만해집니다. 즉 강한 파장의 그래프에 스무스 효과를 주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낮추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유용하겠지만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결과를 얻기 위한 속성이란 측면에서 벡터 디테일을 낮추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의 속성이 추가됐지만 대부분 디폴트 상태로 쓸 만큼 적은 조작으로 괜찮은 결과물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 벡터는 거의 자동화 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감독님들께서는 이제 모든 2D 트래킹이 아주 간편해졌구나. 한 방에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벡터가 결코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대상과 목적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화면상의 모든 픽셀을 매칭하므로 고유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소스를 합성할 때는 부적합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트래커를 써야 합니다. 표면에 특정한 굴곡이 있는 경우 클린업 작업에 불리합니다. 두 번째 항목의 예로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스위트홈에서 저를 아주 곤혹스럽게 했던 코피 장치입니다. 저것을 리무브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이 마구 일그러지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트래킹으로는 어렵고 당연히 스마트 벡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벡터는 저 굵직한 호수 모양들까지 모두 벡터로 인식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아무리 매끈한 클린 플레이트를 붙여도 프레임이 진행될수록 호수에 굴곡이 표현되게 됩니다. 물론 2D 작업의 특성상 여러 편법과 손 노동으로 어떻게든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해당 샷의 프레임이 너무 길고 근접 촬영이 되어 있어서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페이스 트래커는 미디엄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킨툴스라는 툴셋의 일부로서 뉴크의 기본 노드는 아니지만 여타 노드들처럼 뉴크 내에서 하나의 노드로서 기능하도록 만들어져서 뉴크 유저에게는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이스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저는 페이스 빌더와 페이스 트래커라는 두 가지 노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페이스 빌더는 인물의 얼굴 지오메트리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는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셋화 되어 있는 얼굴 지오메트리를 몇 번의 클릭과 드래그로 인물의 생김새에 맞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오메트리를 페이스 트래커에 연결해서 페이스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 빌더 노드의 비지 인풋을 이미지에 연결합니다. 이미지는 인물의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한 장의 이미지로도 가능하지만 좀 더 정확한 형태를 위해서 각도별로 3장 이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우가 약간씩 머리 각도를 움직인 프레임들이 있어서 별도의 사진을 사용하진 않고 촬영된 플레이트 내에서 각도 변화가 큰 set 프레임을 정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캠 인풋에 연결합니다. 카메라가 없다면 속성의 카메라 항목에서 Estimate Focal Length를 선택한 후에 촬영 시 사용됐던 렌즈 초점 거리를 수동 입력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해서 Focal Length from 카메라를 선택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 얼굴 지오메트리가 생성됐습니다. 3D 뷰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2D 뷰어로 돌아와서 센터 지오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센터 지오를 눌러서 모델링을 프레임 안으로 정렬한 후에 얼굴을 위치에 맞춰 보겠습니다. 우선 아무 지점이나 클릭해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의 가장 중심인 코 부분을 가지고 클릭 드래그를 하셔서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맞춰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옆쪽 부분을 한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크기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귀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귀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쪽도 귀를 보시면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입니다. 예, 눈도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맞춰 보겠습니다. 턱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할 때 형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의 얼굴 윤곽을 인식을 하고 각도를 조금씩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 쪽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 몇 번만으로 어느 정도 얼굴의 윤곽을 근사하게 잡아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시다가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거나 해서 형태가 좀 이상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혹은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 포인트들을 개별적으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우클릭을 하시면 포인트를 하나씩 지우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하나씩 지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전체를 다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좌상단에 보시면은 리무브 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전체 포인트가 다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한 것을 원래 상태로 돌리시려면은 언모프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포인트도 없어지고 형태도 처음 상태로 돌아갔는데 이 위치나 각도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키를 삭제해 주시면 아까 제일 처음에 꺼냈을 때 그 위치와 각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 3D 뷰어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끔씩 너무 변형을 많이 좀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 2D 상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3D 상에서 얼굴의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한번 해놓고요. 노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스 빌더의 속성에 보면은 체커박스들이 있습니다. 이 체커박스는 얼굴의 각 부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모두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끄게 되면은 눈, 코, 입이나 얼굴면, 아래턱 등등의 각 부위들을 모델링해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얼굴에 윤곽을 맞춰 봤는데요. 3장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맞춰 봐야 정확한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대략 이 정도쯤의 각도에서 여기가 각도가 가장 많이 옆으로 돌려진 각도인데요. 이쯤에서 한 장을 맞췄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변형시킨 그 모델링을 각도가 변한 상태에서 또 한번 동일한 방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변형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생김새를 유지하면서 약간씩 더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인물의 얼굴 모양에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이 3개 이상 정도의 각도에서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물이 플레이트 내에서 여러 각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따로 3장 이상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지오메트리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페이스 트래커에 BG를 플레이트에 연결을 하시고 GO라는 인풋을 페이스 빌더에 연결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페이스 빌더에서 지오메트리가 형성이 되었고 그 지오메트리를 가져와서 페이스 트래커에서 트래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페이스 트래커에도 역시 카메라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연결하면은 아까 만들어 놨던 그 형태의 지오메트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오메트리를 내가 트래킹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지오메트리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아까 만들어진 형태의 지오메트리를 내가 트래킹하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 보겠습니다. 이때도 형태가 어느 정도 변하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 놓은 형태에서 너무 많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찌그러집니다. 조금 주의해서 너무 과도한 변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 작업에서는 눈, 코, 입이라든지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호수가 있는 광대와 볼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모양이 맞춰지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움직이면 이미지가 찌그러집니다. 대략 이 정도로 맞춰놓고 한번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트래킹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 속성에 보면은 Analyz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트래킹을 진행할 때 트래킹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영상의 움직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파일로 저장을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트래킹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경로를 지정하고 네이밍을 한 후에 Analyze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듀레이션이 지금 길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트래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상단에 있는 트래킹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얼굴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이 올라오는 순간 지오메트리가 찌그러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손이 트래킹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예상하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스 트래커에도 이렇게 마스킹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토를 걸어서 가비지 마스크로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토스코핑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러프한 로토스코핑을 통해서 가비지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트래킹을 완료를 했습니다. 로토 마스크도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토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브러쉬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브러쉬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그림 부분을 마스킹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썹 부분을 트래킹해서 제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트래킹이 된 모델링에 이 인물의 이미지를 한번 프로젝션으로 쏴주겠습니다. 이런 상태의 모델링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의 모형이 되고, 이것을 텍스처 페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UV로 한번 펼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캔라인 렌더 부분을 프로젝션 모드를 UV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UV 상태로 펼쳐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페인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은 페이스 빌더를 한번 보시면 페이스 빌더 속성에서 UV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UV를 자르고 펼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미지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으로 펼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이 좀 가장 크게 나오는 방식, 맥스 페이스라는 UV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가장 얼굴 부분이 좀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부각되는 방식의 UV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좀 공을 들여서 텍스처 페인팅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페인팅과 여러 가지 컬러 작업 등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난잡해 보이지만 이 부분이 클린 페인팅을 한 부분입니다. 한쪽 뺨과 다른 쪽 뺨을 좀 나눠서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양쪽 뺨을 이쪽을 이렇게 클린을 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클린을 했습니다. 지금 각각 작업한 프레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데요. 각각 적절한 프레임에서 클린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클린 작업을 한 후에 이것을 각각 잘라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만든 후에 각각의 클린 플레이트를 아까 만들어져 있던 이 모델링, 페이스 트래킹 된 모델링에 그대로 붙여서 UV 매핑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뺨 UV 매핑, 왼쪽 뺨 UV 매핑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머지로 합친 상태가 이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의 수작업들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 아직 콧구멍 부분은 아직 작업이 안 됐는데요. 여기는 코피가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좀 수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따로 좀 수작업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랩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페이스 트래킹은 한 방에 잘 해결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좀 필요로 하고요. 특히 이 샷은 좀 길이가 많이 길기 때문에 좀 장시간의 반복 작업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냈고, 이 트래킹이 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모델링이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좀 크게 틀어지는 부분에서 반드시 이제 특정 지점에서 모델링을 조금씩 클릭 드래그 하면서 약간씩 맞춰져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어느 지점에서 모델링을 조금 맞춰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프레임에 키가 들어가게 되는데, 키가 들어간 상태에서 리파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 과정은 여러 차례 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리파인을 눌러 주시면은 가까운 키 프레임에서 현재 프레임까지 페이스 트래커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의 정제 작업을, 다시 트래킹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정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전 영역에 거쳐서 좀 장시간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 빌더와 페이스 트래커의 활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자주 발생되는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트래커와 스마트 팩터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 또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현석 실장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어떻게 제작했을지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샷들이었네요. 역시 대작 뒤에는 제작에 참여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시리즈 제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영상 보면서 그리고 발표 보면서 들어왔던 질문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이번 발표에 보여주신 씬의 총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셨나요? 네, 우선 그 리무브 작업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강의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뭐 원체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병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컨펌이 되고 뭐 수정하고 했던 그 기간은 거의 뭐 한 달 이상이 걸렸는데 네네. 우선은 또 굉장히 샷이 길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리타임이 되고 편집이 되고 그리고 그 한 샷만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쨌든 한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이 걸렸네요. 워낙 듀레이션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상 그 이제 페이스 트래킹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본격적인 작업을 했던 거가 그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시간이 좀 소요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혹시 헤비 매니저님께서 보신 거 있으신가요? 아, 네. 너무 잘 봤고요. 그 페이스 리무브 하실 때 관련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주신 푸티지 같은 경우는 손의 무빙 같은 거는 많은데 카메라 무빙이 다이나믹하지는 않은 샷이잖아요. 네. 카메라 무빙에 속도감이 있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페이스 트래커를 사용하셨는지 아니면은 매뉴얼하게 지우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일단 그 샷에서는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피가 흐르는 부분 그 부위 빼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페이스 트래킹 방식으로 지웠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샷들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빠르게 움직이거나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카메라 무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최적화된 샷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클로즈업이 돼 있고 디테일한 움직임이 있지만 굉장히 좀 느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다이나믹한 움직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리무브를 할 수 있는 툴이나 요소들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네. 네, 그 앞쪽 부분에 스마트 벡터에 관련돼서 그 노드를 활용하셔서 작업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스마트 벡터의 노드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활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다른 활용법보다도 일단 그 강의 때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안 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싶은데 일단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스마트 벡터도 어쨌든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여러 가지 샷의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 프리프로덕션 작업을 항상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키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그 촬영의 환경에 있어서 뭐 그린 스크린이 뭐 정확한 어떤 색을 표현하지 못한다든지 이제 컨트라스트가 뭐 너무 높거나 낮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뭐 스마트 팩터도 마찬가지고 그 파라미터만으로 이렇게 완벽한 어떤 조절을 하고자 하면 사실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일단은 사전에 그 플레이트 자체의 어떤 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제로 블랙이라든지 슈퍼 블랙, 뭐 울트라 화이트 같은 것들을 최대한 좀 노멀라이징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프리 프로덕션 작업이 어느 정도 수행된 후에
그 파라미터 값들을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정확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활용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활용이 있겠지만 뭐 지금 Q&A 시간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유튜브 튜토리얼 같은 것들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좀 참고될 만한 것들이 그 파운드리 채널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더 파워 오브 스마트 팩터였나요? 파워 오브 스마트 팩터라는 그 파운드리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어떤 파라미터나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 원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강의에서는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례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 강의와 함께 병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파운드리 채널에서 스킬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도 아마 스마트 벡터 클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 1시간 분량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용법 같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언급하자면은 이제 제가 스마트 벡터 노드만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항상 같이 사용되는 거가 이제 뭐 벡터 디스토트 노드잖아요. 그 노드에서는 이제 그 블러링을 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지를 블러링 한다기보다는 어떤 벡터 값을 블러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미지를 좀 최적화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지나치게 어떤 벡터가 지글거린다거나 뭐 라인이 이렇게 우글거린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조절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박준수 기사님 질문 올라온 것 중에 네, 그다음 언급하고 싶으신 추가 게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보면 최근에 킨툴즈 쪽 업데이트 보면 AI 기능 추가돼가지고 얼굴 매뉴얼하게 아니고 자동으로 하면 코, 입, 눈, 코, 입은 잡더라고요. 그런 걸 네네. 사용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안고 그리고 또 누크에도 머신러닝 노드 추가됐잖아요. 그런 네. 걸 사용해보고 뭐 느낀 점이나 뭐 혹시 사용해 보셨다면 안 그러면 VFX 쪽에 머신러닝이 요새 기술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게 있으신지? 일단 그 킨툴즈에서 말하는 AI라는 거는 이제 그 페이스 얼라인먼트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건데 제가 강의 때 언급했던 거가 이제 제가 9버전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최신 버전이었죠. 이후에 이제 그게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조금 사실은 뭐 손으로 해결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자동으로 이렇게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AI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뉴크에서 이제 13에서 그게 이제 에어 툴셋이죠. 네. 에어 툴셋이 이제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작업자들이 본격적으로 13을 사용하고 있진 않고 12를 가지고 이제 메인을 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3을 약간은 테스트는 해보긴 했어요. 근데 그 에어 툴셋에도 뭐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샷에 따라서 또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일 특징적이었던 거는 디블러 기능이 좀 인상적이었고 디블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디블러를 이제 실무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보통 블러를 추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모션 블러가 찍힌 거를 없애는 사례는 자주 있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는 기존에 디블러링을 목적으로 나온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업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실제로 그거를 딱 거기에 최적화된 기능을 쓸 수는 없고 뭐 샤픈 같은 것들을 생각하겠죠. 근데 샤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션 블러를 제거한다기보다는 착시 현상으로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결국은 어떤 픽셀 간의 그 콘트라스트를 좀 높여주면서 조금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저도 이제 좀 테스트를 해봤지만 모션 블러가 제거되지는 않거든요. 포커스가 약간 맞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것도 과도하게 쓸 수는 없고 모션 블러가 제거되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굉장히 새로운 노드고 대체할 수 없는 노드죠. 뭐 아주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개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그 카피캣 그 로토 기능이죠. 네. 로토 기능 그거는 뭐 당연히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부분이고, 뭐 제가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작업자의 역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디테일한 로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어쨌든 뭐 가비지 매트 정도로 작업자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뽑아져 나온다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업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 에어 기능들 중에서 가장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샤픈에서 봤던 그런 단점들, 예컨대 샤픈도 콘트라스트를 어느 정도 높이면서 이렇게 선명해 보이게 만드는 부분인데, 그게 엣지 같은 경우에 너무 샤픈을 과도하게 쓰면은 그 콘트라스트가 올라가면서 엣지가 좀 어두워지거나 까맣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네. 그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현상들을 좀 발견을 해서 이거가 이제 물론 이제 개선이 이제 시작이니까 개선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도 업스케일을 되게 좀 환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사실 ORG 그 오리지널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2K를 4K로 변환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차피 4K 프로젝트는 4K로 촬영이 될 것이고 2K 프로젝트는 2K로 아웃풋되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제 소스 같은 것들, 이제 이펙트 소스 같은 것들은 기존에 이제 합성 작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소스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4K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스케일이 조금 개선이 돼서 정말로 활용 가치가 있다면 합성 작업자들한테는 소스 활용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반드시 이제 4K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다시 모든 거를 이제 재촬영하거나 구비하지 않고서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누크 12 버전 쓰신다고 그랬는데 3D 트래킹 하면서 지금 요새 아까 보여주신 UV 세팅하고 그러면 부하가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12 버전 들어가면서 GPU 쪽으로 퍼포먼스 업그레이드도 됐고 막 그렇다는데 이전 버전하고 사용하실 때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는지.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여쭤볼 게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항상 이제 뉴크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뭐 이제 GPU 연산이라든지 이런 연산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되게 간략하게 그냥 그 4K 플레이트, EXR 플레이트를 돌렸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큰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뭐 노드들이 뭐 이제 사용되고 좀 씬이 무거워졌을 때는
어떻는지는 제가 사실 저희가 본격적으로 13을 가지고 작업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아마 혹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어느 정도 실장님, 개선이 네, 테스팅이 13버전이 되었는지.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 12버전이 이전 네. 버전보다 조금 빨라지거나 그런 느낌이나 뭐 그런, 작업하면서 느낀 예, 적은 그런 부분은 있었고요. 12버전은 저희가 그 최근에도 11에서 12로 넘어온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네. 퍼포먼스 부분에서 조금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시간이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질문 중에 그 스위트홈의 경우에는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도 활용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촬영된 플레이트를 활용한 합성 작업과 기존의 일반 온셋이나 뭐 이런 데서 촬영한 플레이트 간의 어떤 합성 작업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스위트홈에서 했던 거가 이제 완전한 버추얼 스튜디오라기보다는 조금 제한적으로 이제 엔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엔캠 시스템을 뭐 구축을 한 거는 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이제 주로는 근육 괴물을 촬영할 때, 엔캠으로 이제 그 실시간 트래킹 환경을 구축을 하고, 러프한 모델링, 그 근육 괴물 모델링을 가져다 놓고, 그 촬영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근육 괴물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근육 괴물의 움직임과 유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세팅되고 연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촬영의 실패를 하지 않는 목적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고, 그렇게 촬영된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세팅과 연기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은 새롭게 또 진행이 됐죠. 이제 근육 괴물을 3D로 제작하고 하는 것들은 또 샵별로 새롭게 제작이 됐지만 어쨌든 그런 촬영의 실패를 하지 않고 최적화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사실 가상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촬영에 약간의 문제 혹은 뭐 연기에 약간의 어색함만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혁신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향후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뭐 파운드리 저희 쪽에 뭔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에어 툴셋 같은 거 뭐 이제 좀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좀 거기 중점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은 여러 가지 샵별로 좀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머신러닝이니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업스케일 같은 경우에 정말로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로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다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뭐 오래전부터 그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페인팅 로토 페인트 노드 같은 거는 사실 한 10년 이상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에러 같은 것들, 가장 에러가 좀 많이 발생되는 노드인데 대표적인 에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왜 개선이 안 될까? 그리고 페인트, 그러니까
뉴크의 전체적인 어떤 아까 뭐 GPU 말씀도 하셨지만 전체적인 성능은 속도는 많이 향상이 되는데 뭐 개별적인 노드들의 어떤 무게랄까요? 그런 것들 페인트 노드는 굉장히 무겁고 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유발되는 에러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페인트 음. 노드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은 긴 시간 Q&A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작품과 발표 그리고 경험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Q&A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